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가 여러분들 모시고 국제 구호 활동의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네 분 선생님들께 여러 가지 궁금한 것도 많고요, 듣고 싶은 이야기도 좀 많은데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계속 구호 활동 현장에 가셨을 때 환자들은 주로 어떤 병들을 앓고 있었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느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제 경우에는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1주에서 거의 3주 이상을 남수단으로부터 걸어서 그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난민들의 9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여자와 아이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그 탈수와 그리고 감염병에 취약한 상황을 보였는데요. 병원으로 오는 많은 수의 환자가 거의 탈수 그리고 영양실조 환자들이었고요. 또 뭐 상하기도 그런 감염병, 설사병들이 많았었고, 또 특히 6월부터 10월까지는 그 말라리아 우기가 시작되면서 말라리아 피크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실려왔습니다. 이 밖에도 뭐 뱀에 물려서 오는 환자들, 또 차에 치이거나 뭐 소에 받쳐서 아니면 나무에서 떨어져서 오는 그런 외상 환자들도 많았고요. 또 홍역이라든지 흑열병도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에서 결핵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요. 결핵이란 병이 우리나라에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했지만 지금도 결핵 환자를 우리나라 흔히 볼 수 있는데, 아르메니아에는 이 다제네센 결핵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결핵이란 병이 아직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병이에요. 왜냐하면 영양 상태가 나쁘다든지 면역이 약하다든지 이런 생활 환경의 열악함이 이 결핵이란 병에 이제 잘 걸리도록 만들거든요. 그런데 아르메니아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실업률이 높아서 이제 러시아로 우리나라로 이제 동남아시아 분들이 이주노동을 오시는 것처럼 이분들은 러시아로 이주노동을 가셔서, 근데 이 러시아가 다제네센 결핵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감염이 되신 다음에 노동을 더 이상 하실 수 없으니까 다시 아르메니아로 돌아와서 치료를 하시다가, 그런데 문제는 그 굉장히 좀 가슴 아팠던 많은 이제 사연들이 있었는데, 이제 몇 개월 정도 치료하면 상당수가 굉장히 좋아지시거든요. 증상도 네. 없어지고. 네. 그런데 완치하려면 다제네센 결핵은 보통 2년을 약을 드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약을 2년을 약을 드셔야 되는데 증상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병이 본인이 다 낫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가족의 생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치료를 중단하시고 러시아로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네, 그런 점들이 좀 그 활동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네. 처음 봉사 나가셨을 때의 장면 기억나세요? 네, 저는 그때 느낌을 딱 한마디로 정말 그냥 속된 말로 멘붕이었어요. 멘붕이요? 네. 그 왜요? 상상하는 아프리카는 막 공기도 맑고 별도 막 많이 보이고 그런 걸 상상하고 갔는데, 딱 가는 순간 정말 황무지였어요. 그래서 그 피난민들이 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플라스틱 플라스틱 시트라고 하는데 그 천막 같은 걸로 다 치고 살고 있고, 그 제가 TV에서 봤던 그런 현장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정신없이 이제 일을 바로 시작했어야 했어요. 또 네. 그 원래 했던 그런 환자를 보는 일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업무가 또 관리직이었기 때문에 정신없이 그 시간이 갔었습니다. 네. 처음에 현장에 도착하셔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던 모양인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난민 캠프가 거의 그 우기가 시작되면서 물이 빠지지 않는, 한번 비가 내렸다고 하면은 물이 정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홍수 상태가 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비가 온 후에 정말 그 조금이라도 더 그 가사 도구를 챙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런 모습도 정말 정신이 없었고요. 예,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전부 한 번 나갔다 오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두 분께서는 차선아 씨하고 유서희 씨는 한 번 나가셨고, 우리 저 이현미 씨는 저는 이제 지금까지 4차례 나가셨고, 권장 활동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예. 네, 정상훈 선생님께서는 예, 전 2번 다녀왔습니다. 2번 다녀오셨고, 2번, 3번 이렇게 하면서는 조금씩 느낌이 좀 달라지지는 않으시던가요?
네, 많이 달라집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지금까지 네 차례를 이제 각각 나이지리아 북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그다음에 작년에 태풍 피해를 받은 필리핀, 그리고 올 봄에 이렇게 남수단 이렇게 네 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처음에 나이지리아 북부 갔을 때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해당 프로젝트가 고위험 산모들의 그 모성 관리를 돕는 그 주로 산부인과 수술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갔을 때 저도 이제 첫 현장 활동을 갔을 때 그때 굉장히 저도 거의 차선환 선생님처럼 멘붕 상태였었는데 그 현장에서의 처음 제가 갔을 때 처음 느꼈던 당혹감 중에 하나는 물론 어느 한 측면에 그 일 이외 생활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 나라 각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지내면서 느껴지게 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나 생활 그리고 사고 방식의 차이 등등에서 느껴지는 것도 있고 제 업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재의 상황이 훨씬 더 열악하고 현재의 환자들의 상태가 훨씬 더 그 안 좋은 경우가 많았고 그 거기에 대비해서 뭐 여기 한국에 있는 것처럼 좋은 장비와 좋은 시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의 그 능력의 한계나 일종의 무력감 같은 걸 느껴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미션 나갈 때부터는 일단 그렇다는 상황을 이미 알고 나갔기 때문에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적응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지가 어느 정도 마음의 대비가 되었기 때문에 소위 멘붕 상태는 이제 좀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점점 경험도 쌓이고 하시니까요. 근데 조금 전에 장비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 현지에 장비가 정말 충분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생각 이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소문에 의하면 뭐 청진기 하나만 가지고 치료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하던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프로젝트마다 조금 그 설비라든지 그런 환경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응급 구호 활동이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혈액 검사, 뭐 흉부 엑스레이라든지 CT 이런 거는 전혀 뭐 불가능했고요. 안 되고. 네, 단순 그 간단히 뭐 피 몇 방울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간단한 검사, 말라리아 검사나 뭐 흡혈병 검사, HIV 검사 정도로 굉장히 검사가 제한이 됐고요. 결과적으로는 제 눈과 그리고 귀, 손을 이용하는 그런 진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찰합니까? 예. 내과 의사이신데. 예. 네. 사실 제가 레지던트 내과 수련을 받으면서 4년 동안 이용했던 그런 청진 횟수보다도 네. 어떻게 보면 3개월 동안 그 응급 프로젝트에서 청진기를 사용했던 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많아요. 많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청진기만 가지고서도 상당한 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치료까지 하시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참 이게 우리들 생각하기로는 의료 장비가 턱없이 부족할 텐데 지금 마취과 선생님은 마취를 해야 할 장비 같은 거는 큰 수술하기 위해서 일단 그래서 큰 수술은 못 합니다. 큰 수술은 못 하고요. 이를테면 뭐 흔히 뭐 이를테면은 머리 수술이라든가 뭐 심장이나 이쪽에 관련된 수술이라든가 이렇게 큰 수술은 못 합니다. 큰 수술은 못 하고 기본적으로 마취기가 있기는 이게 제가 했던 프로젝트 그 현장 활동 중에서 3번의 경우는 마취기가 있었는데 한 번의 경우는 아예 마취기가 없었고 산소만 공급할 수 있는 장치만 간신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전신 마취는 최대한 그 지양을 해야 되고 제가 어떻게든 그래도 이제 환자 수술을 위한 마취는 해줘야 하니까 최대한 부분 마취로 어떻게 할 수 있게 저희가 저희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만 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다른 편에서 보면 우리 의사들이 뭐 한국의 의사들도 그렇고 많은 나라의 의사들이 얼마나 의료 자원을 좀 함부로 쓰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도 좀 배운 점이 많았고 왜냐하면 그래요? 예, 그 말씀하셨듯이 의사들이 의료 자원을 함부로 쓰고 있습니까?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런 점도 있다. 네, 왜냐하면은 의사들이 청진기나 의사들의 손, 눈으로 환자들을 철저하게 진찰을 해서 사실 밝힐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아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항생제 처방률이 굉장히 높은데 사실 이게 의사들이 조금만 더 시간을 들여서 진찰을 꼼꼼하게 하면 뭐 피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하지 않고도 검사를 철저하게 하면 항생제를 쓸지 말지 결정할 수가 있는데 사실 굉장히 그냥 예방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방 효과도 없는데요, 사실. 진찰을 꼼꼼하게 하는 대신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사실 배운 점이 많았고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최소의 의료기구로 손을 이용해서 환자를 진찰하는가 이런 점을 많이 배웠습니다. 네, 항생제 과용에 관해서는 요새 뭐 비판 여론이 높은데 그런 점에서도 이제 많은 걸 느끼셨겠군요. 혹시나 말이죠, 이 분쟁 지역에 가셔서 활동하실 때 이 총탄이 날아다닌다든가 말이죠, 두려울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군데 의료진의 안전 문제도 아주 궁금합니다. 자, 어느 분께서 분쟁 지역에 다녀오셨습니까? 네, 차선호 선생님. 네, 저는 이제 남수단에서 그 지역이 분쟁 지역이긴 했는데 제가 느낀 느낌은 좀 평화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이제 그 위에 바로 강이 있어요. 근데 네. 강에 그 방군들이 보트가 없어서 못 내려와 갖고 네. 네, 그래서 안전하다. 네, 현지인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근데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물론 언제나 위험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또 저희 현지의 그 과정 어떤 안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교육도 다 많이 받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저는 마음은 그렇게 처음에 가기 전엔 아주 많이 불안했지만 처음에 가실 때는 불안했어요. 불안해서 잠도 못 총탄이 자고 날라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죠. 네, 죽으러 가는 줄 알고 죽으러 가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시고. 그랬는데 가서는 네, 오히려 되게 마음 편안해졌습니다. 그렇죠. 그 안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에 관해서 교육도 받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무슨 프로토콜이나 매뉴얼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느 분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제가 이제 올 봄에 있었던 남수단 벤티유 지역이 이제 그 분쟁의 한가운데 지역에 있었었는데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총알이 제 귀 옆을 스치고 지나간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네. 그런데 그 교전 지역에 매우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보통 국경 없는 사회는 해당 지역에 이제 숙소하고 진료소를 이렇게 같이 두고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의 진료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같이 협업 업무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벤티유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계속 벤티유 주립병원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분쟁이 격해지면서 점점 위험해지니까 그 사무실을 UN 베이스 캠프 안으로 옮겼습니다. 아무래도 UN 캠프 안은 더 안전하기 때문에요. 국경 없는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NGO 단체들이 이제 UN 캠프 안에 그래서 벤티오에서는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저희는 UN 안전 수칙하고 저희 자체의 안전 수칙을 양쪽을 다 이제 따라서 생활을 했는데 이를테면 교전이 가까운 데서 일어나면은 저희는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캠프 안에 마련된 벙커로 대피를 모두 합니다. 벙커로. 예, 벙커로 모두 대피를 하고 벙커로 대피하기 전에 항상 가장 우리가 그 긴급백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 리스큐백이라고 불렀는데 그 백 안에 기본적인 최소한의 식량하고 물 한 병 물과 그다음에 본인한테 가장 중요한 그 용품들 뭐 여권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놓고 그 백을 항상 소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총격이나 이런 상황 총격이나 교전이 발생을 했을 때 대피 신호가 나면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 백을 들고 바로 벙커로 대피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분쟁 지역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특수한 상황이었고요. 그 이외 일반 지역에서는 항상 그 안에 뭐 안전지대가 지정돼 있고 안전지대 안에는 최소한 며칠 이상 생활할 수 있는 기본 물품들이 마련되어 있고 처음에 가면 안전지대가 어디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현장에 한 번 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 경험을 통해서 참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느끼신 경우가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많은 기억들이 있으시겠지만 한 가지씩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의료진이시니까 환자가 쾌유가 돼서 걸어서 나가면 참 좋겠죠. 어떤 모습들이 기억이 나시는지요? 저희 경우에는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서 말라리아가 피크를 치면서 환자 수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말라리아. 네, 처음에는 이제 70병상으로 제가 갔을 때는 시작이 됐는데 3개월 후에는 거의 뭐 150병상, 거의 2배가 넘는. 자꾸 늘었네요. 네. 그러니까 환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병상 수도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으로 오는 환자들의 상태도 말라리아가 심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 중후한 환자들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병원은 3개월 동안 그 사망률이 50%에서 2%까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사망률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예. 전에는 절반 정도가 타결을 했는데 2%까지 사망률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살아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정말 보람되게 느껴졌었고요. 네. 예, 또 그 정말 이런 곳이야말로 의료 인력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로 되어지는 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세훈 선생님. 네, 아까 결핵 환자들 돌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보람 있었던 사연이 훨씬 많았고요, 당연히.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기억나는 게 한 가족 그 가장이셨는데 이분이 자녀가 이제 3분이었는데 그 세 자녀 중에 2명이 또 같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에 3명이 다제네센 결핵에 걸린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약을 2년간 복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사도 맞거든요. 항생제 주사를 8개월 정도 맞아요. 매일. 굉장히 고통스러운 주사인데 제 기억에 지금 3살짜리하고 한 6, 7살짜리 딸, 아들 이렇게 두 아이가 매번 그렇게 주사를 맞아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이 아이들은 잘 낫고 있었는데 이 가장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치료를 중단하셔가지고 가정 사정 때문에 돈 버시려고 생계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들은 좋아지고 있었지만 만약에 이 가장분이 치료가 계속 중단돼서 결국 완치가 안 되고 더 나쁜 결핵, 이제 요즘에 슈퍼 결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결핵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잘 낫고 있는 이 두 자녀도 다시 재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정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제가 거기 9개월 아르메니아에 머무는 동안 드디어 결국은 이분이 이제 그 가래에서 더 이상 결핵균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셔서 그 이후로 이제 치료가 잘 돼서 아마 완치되셨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건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선아 씨. 저는 이제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그 숙소 앞에 현지 직원들이 한 대여섯 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자기 뭐 문제를 저한테 말하기 시작해요. 아침부터 이제 오늘 못 나온다, 뭐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 가득 받고 이제 아침을 시작하면은 마음도 무겁고 한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그 일을 다 해결했을 때 이제 같이 동료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눌 때 그 하루하루 끝나는 순간순간이 되게 보람 있었습니다. 그 자선아 씨는 간호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분들하고 또 다른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직원 교육도 담당하시다면서요? 제가 주로 하는 일이 간호사들 현지 간호사 교육과 거기 이제 인력 관리 또 이제 의료 질 관리 이런 일을 하는데요. 관리직이라서 이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물론 제가 제 밑으로 이제 후배 간호사들도 많았고 그런 일을 했었지만 정말 수간호사님처럼 그 현장에서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수간호사 노릇하셨네요. 네. 네. 제가 근데 나이도 젊고 이래서 근데 현지 간호사들은 또 다 남자고 저보다 나이도 많고 이러면서 좀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참 보람 있는 일도 말씀을 하셨고 한데 안타깝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저는 그 한 아이가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이름이 준마라는 아이인데 그 누에르 부족 그 언어로 그 금요일의 기도자라는 그런 이름을 붙인 아이였는데요. 네. 예, 이 아이는 그 피난을 넘어오면서 정부군한테 엄마가 이제 총에 맞아서 죽게 되었고 그 아이를 이제 10살 된 삼촌이 등에 업고서 국경을 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경을 넘었을 때는 탈수하고 그리고 설사병으로 지쳐서 아이는 거의 뭐 의식이 없었고요. 이 삼촌이 이제 저희 그 국경 없는 의사의 병원으로 아이를 데리고 왔었는데 다행히도 그 영양실조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2개월 된 아이가 네. 이제 퇴원을 했을 때는 엄마 젖이 필요한데 네. 엄마는 없는 상태였고요. 이 누에르 부족의 그 문화에서는 젖 동량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이가 나이가 6개월이 돼서 그리고 그 플럼피넛이라는 그런 구호식품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
저희가 데리고 있으면서 같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6개월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이제 전쟁터에서 아이를 찾으러 병원으로 왔고 돌아왔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아이가 그 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제한된 그런 검사와 약제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검사와 그리고 치료를 시행했지만 계속해서 열을 보이면서 아이 상태는 안 좋아졌고요. 네. 예, 끝내는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그 아이가요? 경우입니다. 예, 예.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또 이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이 겪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보면 좌절감도 느껴지고 한계도 느끼게 되지만 그래도 또 이런 부분을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그 같은 직원들과 같이 힘든 점들을 공유하면서 위로도 받고 또 그러면서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역시 그 결핵 환자 한 분이 떠오르는데요. 네. 워낙 이제 결핵 환자들은 사실 제가 9개월 있었는데 일반적인 진료와 달리 결핵 환자들은 2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제가 있는 동안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해지고 그분들 제가 가정 방문도 많이 가서 왜냐하면 경제적 사정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이 든 환자분들이 많았는데 한 어머니셨어요. 아주 저랑 아마 연세가 비슷하신 어머니셨는데 그분이 딸도 같은 이제 다제네슨 결핵에 걸렸어요. 근데 딸도 역시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고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이제 결핵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려주는 사례였는데 이 환자분이 이제 아주머니 이분이 당뇨가 있으셨는데 당뇨가 있는 결핵 환자들은 잘 결핵이 낫질 않아요. 면역이 약해지고 이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당뇨가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인슐린을 조금 더 쓰면 저혈당 증세에 빠져서 막 응급한 상황이 되고 가래에서는 계속 그 결핵균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가 회복되더라도 다시 걸릴 수 있고 이래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이분을 그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인슐린을 좀 더 정밀하게 조절하는 거. 왜냐하면 저혈당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반적인 병원은 이 결핵 환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감염의 위험이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립결핵병원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분을 모셔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왜 그 용인에 뭐 정신 뭐뭐 병원이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에게.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국립결핵병원에 간다는 거는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절대 안 가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셨고 저희가 뭐 돌아가면서 계속 만나서 제발 입원해서 그 당뇨 치료 좀 해보자라고 해도 결국은 거부를 하셨고 결국은 제가 있는 동안 가래 그 호전이 안 되셨고 제가 떠나온 다음에는 결국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군요. 하여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좀 묵직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앞에 말씀 듣다 보니까 무슨 가정 방문도 하시고 아주 친하게들 되시고 하시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언어 소통은 뭐로 한 거예요? 설마 한국말로 하진 않으셨을 거고요, 그죠? 예,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게 나라마다 좀 다르고요. 나라마다 다른데. 그래서 아르메니아에서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아르메니아어와 러시아어를 하기 때문에 네. 통역이 영어 하시는 분이 통역이 항상 저와 붙어 다녔고 영어 하시는 분이. 네, 레바논에서는 거기 레바논 분들이 이제 환자들은 아니지만 의사나 다른 여러 활동가 분들은 영어를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직접 소통을 했고요. 환자들하고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그렇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역관 분이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이제 누에르 언어와 그리고 영어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셔서 저는 이제 영어로 질문을 드리면은 그분이 이제 다시 누에르어로 바꾸어가지고 그 남수단 어머니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도 통역사분이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떤 물어보고 싶은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어떤 의료 용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하는 부분이 좀 불편한 점도 있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어려움도 네. 있었는데요. 예, 예. 같이,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아니면은 저는 거의 손과 발이 묶이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같이 오랫동안 또 일을 하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통역사분이 거의 반 의료인이 다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척척 알아서. 제 눈빛만 보고서도 그 남수단 엄마한테 뭐 아이 어제 뭐 설사는 몇 번 했냐, 뭐 색깔은 어땠느냐, 다 그냥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아니요. 근데 저는 특별하게 이렇게 통역사분이 다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대부분 이제 국경사에는 현지 직원들을 당연히 이렇게
파견 활동가보다는 현지 직원 채용이 훨씬 더 많은데 현지 직원. 예, 네, 현지 네. 직원분들을 채용할 때 당연히 이제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분들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지인 간호사, 현지인 의사 이런 분들이 현지 환자들하고 의사소통을 이렇게 통역을 도와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말이죠. 여러분들 의료진이시잖아요. 의사시고 간호사시잖아요. 우리 의료진들이 혹시에게 무슨 감염이 되거나 뭐 이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그 말라리아 모기가 뭐 네. 국경 없는 의사회 의사라고 해서 안 물고 지나치고 당연하죠. 남수단 네, 네. 예, 난민들만 부는 미인이라고 거는 해서 절대 봐주고 그런 거거든요. 예, 아니고요. 일단은 국경 없는 의사의 직원이라고 해서 그런 위험에서 자유로운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예. 다만 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그 예방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말라리아 그 유병률이 높은 지역에 파견이 될 때는 해당 기간 동안은 말라리아 예방약을 계속해서 먹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주사 바늘이나 혈액과 같은 그런 부분을 다룰 때는 꼭 장갑을 끼고 그리고 또 2번, 3번 신중을 기해서 기하게 됩니다. 제가 있었던 곳에서도 콜레라가 유행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콜레라. 예. 그래서 저희 콜레라 병동을 따로 만들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소독을 어디를 해야 되고 나올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저희에게도 이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네. 네. 항상 저희도 조심하고 또 현지인들에게도 교육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감염에 주의하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활동을 하시면서 혹시 이런 점은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더 활동하기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거 혹시 없으셨어요? 항상 프로젝트마다 항상 그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의료 물품이라든지 약품은 언제나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환자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팀의 리더라든지 아니면은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그 의료팀 코디네이터에게 계속해서 저희 부족한 점 그리고 그 필요한 약품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기에서 우리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넘겨볼까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네?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런데 혹시나 여기 나와 계신 분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것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본인의 생각도 있으실 겁니다. 말씀해 주실 분 손을 먼저 드시고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먼저 소개를 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김형근이라고 합니다. 네. 제 장래 희망도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요. 제 친구들 몇몇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왜 국내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신데도 왜 너 외국에 나가려고 하느냐, 그 위험한 데 나가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뭐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요. 여기 계신 그 활동가 선생님 분들이 직접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신다면 어떤 답변을 주실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런 질문 사실 저도 많이 듣는데요. 네. 외국에 나가 보면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 역시 나가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시민들의 시민의식이나 능력, 그래서 정부에게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능력, 또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네. 즉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해나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정부가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경험의 문제라든지 또 그 사회의 어떤 시민 사회도 굉장히 성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정부에게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이런 민간 단체의 어떤 직접적인 구호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말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한국은 의료 그 질이 상당히 높은 나라이고 의료 업무에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앞서 나가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들 아주 많으시고요.
저보다 더 좋은 일을 많이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데 제가 나가본 국가에 나가보면은 저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한국과 비교해서는 정말 천지 차이로 큽니다. 네. 천지 차이로 크기 때문에 저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도 도움을 필요한 곳은 많지만은 거기서 물론 제가 거기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뭐 결혼하시고 가정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또 못 나가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분들은 국내에서 그 뜻이 있으신 분들은 국내에서 많이 활동하시지만 저는 외국 나가는데 전혀 지장도 없고 할 의지도 있고 네. 거기서 일이라는 걸 했을 때 네. 여기서는 0.5밖에 효과가 안 나는데 거기서는 100의 효과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훨씬 더 저에게는 크게 네. 다가왔습니다. 외국에 나가셔서 마주하실 일이 많답니다. 네. 다른 분, 네, 앞에 말씀,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신 누구시죠? 저는 인천에서 온 22살 대학생 조성빈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공학을 전공하던 중 이렇게 MSF 활동가분들의 활동상을 지하철에서 모종의 계기로 접한 후에 공학 공부를 그만두고 최근에 간호로 진로를 돌려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아, 진로를 아직 바꿨습니까? 예. 네, 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남자 간호사가 흔치 않은 실정인데요. 네. 혹시 활동 중인 현장에서 다른 남자 간호사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차선아 선생님께서 답변을 하시긴 하셨겠는데 싶은데. 남자 간호사가 그러니까 현지 간호사는 거의 대부분 남자 간호사고요. 아, 현지에는. 네, 현지인을 고용할 때는 거의 남자 간호사가 많았고, 근데 저는 이게 남수단의 경우라서 아마 그 아프리카 쪽은 여자는 거의 집안일을 하고 남자가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제 동료 중에는 사실 제가 갔던 현장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하는 그런 동영상 많이 찾아봤었는데 남자 간호사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저와 같은 이제 해외 연장 활동가 저희가 나가면 해외 연장 활동가인데 유럽 분들이 많거든요. 유럽은 남자 간호사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같이 있었던 저희 그 병원에서도 그 국제 활동가 간호사분이 4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2분은 남자분이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세계 각국에서 다 남자 간호사님들 옵니다. 프랑스, 아르헨티나, 미국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나봤거든요. 차라리 국내보다 더 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남자 간호사의 인기가 아주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또 말씀. 네. 마이크 전해 주시죠. 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기 걸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네. 목소리가. 저 경기도 안산에서 온 박영욱이라고 합니다. 네, 네. 예, 다름이 아니라 그 최근에 그 거리에서 이제 거리 모금을 많이 하고 계신 걸 봤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후원을 시작하게 된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 이제 기금 후원을 이제 몇 달째 하고 있는데 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해외라든가 국내 이제 재단에서 많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쪽에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3-4개 정도 후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참 좋은 일인데 근데 아무래도 그런 모금되는 기금들이 과연 어떤 경로로 좀 쓰이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이제 거리에서 많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 의견을 들으면 당연히 이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투명성에 대한 좀 의구심 때문에 그런 쉽사리 참여를 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진정성은 충분히 공유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기금적으로 도와줄 때 사용이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문 좀. 뭐 그런 재정 문제에 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최근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거에 참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후원자분들을 모시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저희가 발표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해 보시면은 그런 공지 네. 아마 올라가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김경아라고 합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심리평가나 치료 업무와 관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경 없는 의사의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정신과 의사나 혹은 심리치료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현장에서 긴급구호와 관련한 업무들을 하실 때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은 또 얼마나 계신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제가 준비를 하면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심리치료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예. 예, 제가 아르메니아와 레바논 두 군데에서 일을 했는데 두 곳 다 그 심리치료사분과 함께 일을 했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첫 번째 결핵의 경우에는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간의 삶 전체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적 낙인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2년간 그 환자분들이 치료를 계속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의사 하는 일은 이제 계속 뭐 부작용 관리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만, 사실 심리치료사분이 자주 만나서 뭐 문제는 없는지, 뭐 견딜만한지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지해 주는 게 그분들이 치료를 계속 하시는 데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되고, 또 레바논에서도 지금 이제 시리아 분쟁이 레바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시리아 난민들을 저희가 치료하는 일이었는데, 당연히 이 시리아 난민들이 분쟁으로 인한 그 심리적 고통, 이것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의 어떤 의료적인 고통, 의료의 소외보다 더 커다란 문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심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세계의 어떤 역사라든지 인간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두루 섭렵하신다면 훨씬 좋은 심리치료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심리치료를 병행해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젝트도 따로 운영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을 때 그 이스라엘과 그 서한 지구 안에서 나블루스라는 지역에서는 이 정신보건을 타겟으로 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멘탈 헬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가자 지구만 해도 저는 이제 가서 이제 주로 화상 환자의 그 수술을 위한 그런 그 수술 치료에 저는 같이 가담을 했지만,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까지만 해도 가자 지구 안에서도 그런 정신보건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오랜 분쟁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의 직접적인 의료 지원보다는 그런 정신적인 치료, 지지가 필요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나 전 세계 각국의 분쟁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심리 지지 치료를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곳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남자 간호사에 이어서 심리치료사가 또 인기가 치솟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네.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서유주라고 하고 현재 대학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턴이 할 수 있는 의료적인 행위가 되게 제한적인데 이제 만약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이제 단기 파견도 혹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인턴이라면 지금 당장은 합류 못하고요. 저희가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경우는 뭐 인턴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고, 현장에 바로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자세한 그 지원 자격이 나와 있겠지만, 의사 같은 경우는 최소한 2년 이상의 2년 이상의 경력, 업무 경력을 요구하고, 저같이 마취과 의사 같은 경우는 4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수련을 받으셔야 될 거고요. 단기 파견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보통 여기 차순아 의사님도 3개월이고 정상훈 선생님도 9개월 갔다 오시고 이랬지만, 저같이 마취과 의사나 아니면 수술을 주로 하는 그런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의 파견도 갔다 옵니다. 저도 지금까지 갔다 왔던 게 모두 한 달 반, 2달, 한 달, 그리고 필리핀 업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마련된 응급구호 업무였기 때문에 제가 3주 이렇게 딱 갔다 왔는데요. 해당 상황에 따라 물론 6개월 이상의 장기 파견을 선호라고 그쪽이 더 권장이 되지만, 특히나 수술 업무 관련된 과인 경우에는 한 달에서 석 달 정도의 단기 파견도 가능을 합니다. 네,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여러 이제 희망자들을 모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떤 분들을 원하는지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지원을 하면 면접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접 때 뭐 같은 뭘 물어봅니까? 저는 제가 면접을 통해서 이제 느낀 거는 뭐냐면은 정말 예리하게 질문을 하는구나라는 예리해요. 거를 느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이제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그 왜? 국경 없는 의사회에 지원했냐? 왜?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뭐 국제 NGO라든지 아니면 국내 NGO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은 당신은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을 가장 기본적으로 던지고요. 그리고 또 뭐 과거에 어떤 활동들을 했나, 국경 없는 의사회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경험들을 했나 그런 부분도 질문을 하고요. 또 어떤 이런 뭐 그 위험 상황에서 이 위험 상황에 대처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것도 네. 물어보고요. 네, 다양하게 2시간 동안 아주 면밀하게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질을 가진 분들을 원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의사 같은 경우에 정말 학문적으로 뛰어나시고 그 공부벌레 같은 분 있죠. 과연 그런 분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기본적인 수준의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인생 경험과 굉장히 융통성 있는 분 두 분 가운데 국경 없는 의사에는 후자를 더 원할 것 같습니다. 후자를. 예. 네. 그러니까 현장의 상황이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도 많고요. 또 굉장히 여러 문화에서 오신 뭐 여러 유럽에서 오신 분, 아시아에서 오신 분 이런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같이 생활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랄까 좀 굉장히 융통성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을 잘하시는 이런 성격의 분들,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선호도 되고 많은 기회도 얻으실 것 같아요. 네. 앞에도 말씀이 있으셨지만은 그 2, 3년 이상의 그런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원하는군요. 네,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소개 말씀이 있으셨고 해마다 지원하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시기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시로 받기 때문에 지원서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홈페이지라든가 국경 없는 의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거기에 지원 자격 조건에서부터 지원 방법 이런 게 있고요. 예.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 부정기적으로 한국에서도 채용 활동 설명회를 합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8월달에 한 차례 있었고요. 예, 채용 설명회도 해요. 예, 네. 거기 오시면은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력 채용이나 관리를 일본 사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무소의 그 인력 관리 담당자가 같이 옵니다. 한국에 와서. 예, 한국에 와서 채용 설명회를 하고 이제 저희 같이 현장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현장 발표도 하기 때문에 거기 오시면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에게 마지막으로 특별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국경 없는 의사회의 구호 활동은 뭐다? 이게 딱 한마디 더 이렇게 정의를 나름대로 내려주실 수 있을까 싶은데 부탁을 드려볼까 싶은데 거기를 갸우뚱 하시는데 예 어느 분부터 네. 국경 없는 의사회의 구호 활동은 네. 인도주의의 실현이다. 인도주의 실현이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인종이라든지 국가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뛰어넘는 정말 그 의료적인 활동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인도주의의 실현이라고 봅니다. 네. 국경 없는 의사회 구호 활동은 저에게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와. 예,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고요. 그래서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네. 차선희 선생님. 저는 이렇게 거창한 의미보다는 저는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은 마라톤이다. 마라톤이다. 네. 뛸 때 혹시 마라톤 뛰셔보셨나요? 뛸 네. 때는 내가 이거 왜 시작했나? 이제 그만 여기서 그냥 저는 항상 거기 가서도 집에 갈까 계속 그만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권력자도 경험을 뺏어갈 수는 없다고. 네. 그런 경험, 마라톤을 뛴 경험 이런 것이 앞으로 제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항상 저만의 무기가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정말 소중한 무기가 되어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이현민 씨.
괜히 마지막에 다들 너무 멋진 말씀을 해주셔서 저에게는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은 그냥 제 일입니다. 그냥, 제일. 네. 그냥 제 일입니다. 뭐 사실 특별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의사로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선택지 중에 하나로 저는 선택을 해서 그냥 해 나가는 일일 뿐이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특집 공개 방송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지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늘 네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봉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아주 너무나도 고마운 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가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